안녕하세요. 인사 안 해주면 시작 안 하려고. 안녕하세요. 저 압축정리 관세평가 오늘 1강 시간이고요. 저는 관세사 신민화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못 보던 얼굴도 다시 보이고 좀 가슴이 설레네요. 되게 조금 점점 실강에서 오시는 분이 줄어든다는 말을 듣고 되게 오늘 몇 명 안 오면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또 2,000명 정도가 이렇게 참석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신나게 또 강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뭐 간단하게 OT를 좀 찍어야 돼서 여러분이 좀 뭐 반복적인 거지만 한번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첫 강의 언제 시작했죠? 그쵸? 7월에 지금 기본 강의 시작해서 이제 2달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9월, 10월에 기출 풀었죠. 기출 풀었을 때 약간 나는 관세평가 어떻게 보면 정답이 있잖아요. 뭐 숫자라든지 아니면 생산지원비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거의 다 맞췄다라고 생각하셨던 분 있나요? 딱 봤는데, 이거는 숫자라도 맞췄다 아니면 개념이라도 한 50% 이상은 맞췄다. 반 이상은. 이상은 맞췄잖아. 경호도 잘 했었어요. 잘 했었어. 내가 맨날, 저희 기출문제 할 때 실강은 앞단에서 이렇게 첨삭을 했었거든요. 항상 좀 몇 문제 한 문제 정도 풀고, 다, 발전도 이렇게 다 자신감이 없게 말을 하지. 여러분이 지금 11월이죠.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해랑 암기를 나눠서 본인이 100점 만점을 한다고 한다면 몇 점 정도인 것 같아요? 둘 다 합쳐서 50점? 네, A군 50점. B양. 100점 만점인데 130점을 줬으면 합격 아니에요? 이 정도면? 분할해서? 그럼 우리 A군은 25점이야, 각각? 50시? A군 50시? 80, 20? 50? C양 50, 50? 50, 30? 암기가 30점밖에 안 돼요?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러면 A, B, C, D 양. 본인 평가하게 솔직하게. 그럼 이제 60 하지 뭐. 그래요? 저는 지금 시양이 거의 지금 레전드로 세월호는 샛별로 저희 학원에 지금 등장했다라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지금 약간 아까 왜 30, 이게 뭐지? 너 왜 이거밖에 못 외웠어? 이게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지금 80점인데 30이라고 하셔가지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뭐지? 나 되게 야식 많이 먹고, 살찌면 어떻게 했는데 몸무게 45kg고 막 이런 친구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암기 이해는 50이 넘었다고 판단을 하시네요. 관세평가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는 약간 여기서 이해는 조금 더 많이 점수를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 두 가지 저희가 한 4달 코스를 했는데 계속 뭐 엄청 많게 어려운 이론이라기보단 계속 기본 이론 같은 걸 되게 반복을 많이 했거든요. 기출문제 강의를 들었으면 아시겠지만 풀다가도 모를 것 같은 뭐 생산지원비라든지 특수관계라든지 약간 기본적인 이론을 계속 반복을 했었는데 이해가 약간 50점 미만이다 혹은 좀 그 근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본인의 왜 어디가 이해가 안 됐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파트가 있나요? 관세평가에서 이 부분은 조금 많이 헷갈린다. 그러니까 이해에 있어서. 생지비와 권리 사용료? 그리고 두 번째는? 없다? 지금 없으면은 이해가 100%가 나와야 되는데 왜 50만 나온 거지? 나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다들 본인이 이해를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더 많이 이해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암기 부분에서 다 나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11월부터 12월 사이에는 암기가 본인 기준으로 해서 최소 70점 이상은 좀 올라줘야 되는 순간이에요. 왜냐면 2달 동안. 왜냐면 암기 이해가 사실 여기서 내가 바랬던 대답은 이해는 한 80이고 암기는 한 20 정도다. 이게 좀 약간 정답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암기가 이해가 되어 있으면 사실 암기가 좀 빨리 올라오거든요. 근데 내가 항상 외우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모든 선생님들이 암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흐름을 외워라, 키워드를 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다들 공감을 절대 못 하실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암기를 이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완벽하게 외울 수밖에 없고, 외우기 위해서는 이 위주로 외우다가 나중에 그 키워드와 흐름을 쌓아 올라가는 식으로밖에 외울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변 문장이 있어. 이거를 퍼펙트하게 다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면 그 다음날 바로 까먹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답을 써야 되잖아요. 답을 써야 되는데 생집이 관련해서 생산지원 물품비 용역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생산지원비 물품 용역이 공구금융 다이스 기술 설계 공항 공임 디자인 이거를 모른다. 이 4개가 있는지 3개가 있는지 모르는데 첫 번째 문장을 퍼펙트하게 쓰고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은 아예 생각도 안 난다. 이러면 사실 문제잖아.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받기 위해서 다 키워드라든지 흐름을 외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제 생각에는 이해가 한 80 정도 올라왔으면 제일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지금 11월부터 저랑 같이 할 강의는 압축 정리 강의죠. 압축 정리 강의를 혹시 들어본 사람 있으신 분? 다른 학원에는 이런 압축 정리 관련해서 강의가 열리진 않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저희 학원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책을 쓸 때. 사실, 관세평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법이 30조부터 35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 쉽다. 그리고 암기하기 쉽고 이해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약간 암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전략 과목으로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관세법도 그렇고 HS도 그렇고 무역실무도 거의 토가 나오는 수준으로 암기량이 많잖아요. 특히 제가 기억하기에는 무역실무가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대외안이랑 외안을 외우는 부담감 그리고 CISG랑 UCP랑 또 뭐 하나 있지? 인코텀즈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방대하고 그리고 되게 내용은 쉬운데 머리는 안 남기는 이런 게 많았었기 때문에 관세평가를 약간 쉽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서도 사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되게 얇은 편이라서 내가 이걸 좀 줄일까 말까라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최대한 법을 위주로, 고시 위주로, 그리고 불필요한 협정은 다 빼고 해서 줄인 게 저 책이에요. 그래서 페이지가 약 2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시험장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관세평가 청소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나오면은, 이 문장은 여기서 최대한 5문장을 제가 여기서 써드렸으면은 3문장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2단계에서 여러분께 정말 권장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의의 노트를 하나 만드세요. 지금 본인이 지금 의의를 쓸 때 고민하고 계시는 분 지금 있으신가요? 기출문제를 하면서 내가 지금 50점 문제는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10점짜리도 지금 6문제예요. 근데 내가 여기 의의를 고민을 하고 있다. 그리고 10점짜리에서 보통 의의를 쓰죠. 한 줄에서 최대 많으면 3줄까지. 이 의의를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 지금 없어요? 없음. 그치. 그러니까 본인만의 의의 노트를 만드세요. 그리고 결노트. 결노트 같은 경우에는 정답을 똑같이 만들어서 외우라라는 게 아니라 시간을 단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점수는 안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형식적 요건 때문에 이걸 써줘야 예뻐요. 글씨도 나중에 가면 예쁘게 쓰세요. 그리고 답을 썼는데 이제 약간 저도 이제 채점을 알바를 했었고 좀 어렸을 때
썼을 때 내용이 아예 좀 안 당기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 지적도 안 해요. 예를 들어 그냥 다 끄어버리니까. 근데 잘 쓰는데 여기 이 목차 자체도 왔다 갔다 거리고 글씨가 날아가고 좀 안타깝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계속 뭐냐면 이쁘게 쓰세요. 형식 지키세요. 똑바로 쓰세요.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시험지를 받았을 때 채점하기 싫어요. 그냥 선생님이니까 해주는 느낌? 선생님이니까 점수 주려고. 얘한테 코멘트 하나라도 달기 위해서. 근데 내가 너무 글씨를 날라간다? 형식적 요건을 안 지킨다? 그럼 내가 되게 채점해주기 싫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1월에 모의고사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최종 모의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뇌에 담겨 있는 거를 한번 다 흩어주고, 그리고 사례형,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례형과 협정 위주로 볼 거예요. 물론 법을 복습을 하고 암기를 하고 하는 건데 법을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이거 이랬었지 저거 저랬었지라고는 안 할 거예요. 그쵸?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이게 합쳐져서 압축정리 때 봤던 사례들을 좀 초반에는 복습 겸해서 모의고사 때는 응용해서 내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잘 듣고 그리고 강의 시작 전에 한 30분씩 정도 우리가 문풀 시간을 문제풀이를 가질 생각이니까 그거는 아마 수업 시간 전에 딱 오시게 되면은 제가 말씀을 드려서 종이가 놔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기 전부터 작성을 시작을 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작성이 다 끝나시면 앞에 놔두시거나 혹은 그날 바로 첨삭을 해드릴게요. 첨삭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똑같은 개념을 써도 다 달라요. 이해하는 게 다르다기보다는 표현하는 게 달라요. 근데 이 표현을 깎는 시간을 지금부터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글 쓰는 게 쉬웠으면은 사람이 다 작가를 했을 거거든요. 표현을 하는 거는 점수를 받기 위한 행동이거든요. 우리가 개념을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암기 플러스 이해. 이 파트고 그 다음에 지금 표현 부분인데 표현을 1월부터 6월까지 연습을 이것만 주구장창 할 거고 이거를 연습한다는 전제하에 그냥 이거가 내가 잘 맞았는지를 보는 거지 이제 이 1월부터 6월 시기에 암기와 이해에 집중을 하는 거는 오히려 지금 조금 내가 뒤쳐졌나? 라고 생각을 할 정도예요. 쓰면서 암기 이해, 쓰면서 암기 이해. 만약에 자기가 조금 뒤쳐졌다라고 생각하면 최소 3월까지는 암기랑 이해가 다 되고 3월부터 6월까지는 집중적으로 쓰기 연습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지금 뭐 기출문제 풀이와는 다르게 조금 더 세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겨울이 다가왔다. 그리고 연말이 다가왔다. 우리에게 첫눈 지금 내렸잖아. 첫눈 내린 걸 왜 어떻게 알지? 집에서 왜 어떻게 알지? 거짓말하지 마. 지금 창밖을 봤어 안 봤어? 아니면 그 시간에 밖에 있었어 안 있었어? 누구와 함께? 난 첫눈 모르는데 지금? 첫눈 몰라야지. 여러분 첫눈 알면 안 돼요. 여러분 첫눈 오징어 게임 알면 안 돼요. 오징어 게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볼 수 있지만 여러분 보면 안 돼. 그래서 이런 연말이니까 더 풀어질 거란 말. 그리고 진짜 하기 싫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햇빛이 없으니까 본인이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어. 아 망했다. 정신 차려야겠다. 혹은 망했다. 정신 차려야겠다냐면 망했다거든. 근데 여러분 정신 차릴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여러분이 지금 점수를 확 올릴 수 있고 암기를 확 올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모의고사를 하게 되면 진짜 바빠. 내가 네 과목에 지금 4분의 1, 8분의 1, 4분의 1, 2분의 1 그리고 전범위를 따라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정말 허덕였어요. 저는 우편 모의고사를 받아가지고 서울에 와서 안 봤는데 내가 스스로 그냥 정해가지고 내가 딱 시간 재고 딱 봤는데 80분이 너무 짧고 그리고 너무 시간에 허덕였어요. 그래서 항상 무역신문 혼자서 이제 하기 싫잖아. 4시에서 5시쯤에 시험을 보는데 대외안이라 외안을 안 쓰고 밥 먹으러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대외안이라 외안이 점수가 계속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그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사상 첫 시간이니까 약간 집합 같은 느낌으로다가 배우는 거라 가볍게 생각을 해주시고 이게 시험에 안 나온다 안 나온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WTO 평가 협정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이제 시험에 대놓고 출제를 하더라고. 옛날에는 관세법 몇 조, 고시 몇 조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WTO 평가 협정에서 말하는 막 이런 말을 하니까 또 이제 평가 협정 자체를 시험 범위 안에 넣었다라는 말도 되니까 그 협정에 대한 특징도 같이 배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낼 건 다 낸 것 같아. 한번 흩었다? 사실 2000 몇 년부터 저희 들어와요? 14년부터 들어왔나? 평가가? 그래서 2013년부터인가 들어왔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3년부터인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지금 약간 허접한 문제 단계를 넘어서 지금 2022년 1년에 욕을 좀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지금 2022년이 왔잖아요. 이제 뭘 낼지 모른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평가 점수 봤어요? 평균? 그쵸? 그때 저랑 나랑 막 경악했잖아요. 왔는데 저한테 너무 낮게 나왔다고. 평가 점수 다 지금 삭감했다고. 근데 사람들이 다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 다 강사님들 나와서 하는 말이 이거 내 법만 많이 쓰면 다 100점 얻을 수 있는 문제인데 또 점수 인플레이션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다 점수가 낮게 나왔다. 그러면 일단 평균 점수를 이렇게 올려놨다가 그냥 대놓고 깎았다라는 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걔들이 잘 썼다고 생각했지만 못 썼던 경우가 많았던 거지. 첫 번째는 본인은 잘 썼지만 똑바로 못 썼어. 그쵸? 여러분 제가 각자 이렇게 채점을 해보라고 몇 번 시켰지만 그냥 잘 쓴 정말 법이랑 완전 똑같이 쓰고 요즘 다 똑같이 썼어 라고 한 친구가 있고 얘가 뭘 쓰려고 하는 건지는 알겠는데 이건 정확하게 쓴 건 아니야. 근데 본인이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 내가 잘 쓰고 있는지 딱 그 내용을 아는 교수가 봐거나 내가 봤을 때는 얘 뭐 쓰려고 한지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그 언어를 안 썼네? 용어를 안 썼네? 라는 게 있었어. 그럼 얘가 점수를 줄까 말까 했을 때 가차없이 이제 안 줬다는 그런 말도 되는 거죠. 그쵸? 생산지원비, 생지비 같은 경우는 생산에 필요한, 생산에 사용된, 생산에 소비된 이런 그 주요 용어를 썼었어야 되는 건데 생산에 그냥 공구, 금융, 다이스 그냥 그런 거 안 쓰고 공구, 금융, 다이스 디자인, 기술 공예 등 혼자서 이렇게 알아서 줄여줄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 다 썼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거는 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점수가 그거 보고 나는 좀 깨달았지. 애들이 본인이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애들이 많구나. 본인이 지금 좀 이해 많이 했고 잘했고 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잘 쓰는 친구가 없구나. 근데 이제 쓰기도 보겠다. 잘 쓰는 애들 보겠다라는 것도 지금 시험에 타겟이 됐다라는 것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압축 정리반을 하면서 법을 되게 많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약간 키워드라고 집어줬던 부분에 대해서 외우셔야 돼요. 그냥 하면은 그 점수 안 나가는 거고 0점 몇 점씩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이제 냉정해졌고 왜냐하면 관세사 시험이 좀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게 있나 봐 지금. 그래서 여러분도 정확하게 공부하고 좀 더 암기를 정확하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해도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세평가 총설 볼게요. 관세법은 관세 24조에 근거하여 수입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즉 관세는 뭐예요? 관세는 어떻게 나오죠? 과세 표준. 세율 이렇게 나오고 있고 우리 세율은 지금 HS에서 겁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우리는 이 과세 표준을 구하는 과목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돈 걷어가야 되는데. 그럼 과세 표준은 우리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그 원칙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나와 있고 30조는 아예 그냥 법명이 뭐예요?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을 서술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게 법 제30조를 서술을 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대한
여러 가지들 있잖아. 우리가 이번에 뭐 법정 가산요소 객관적인 요소이고 세관장의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이런 요소를 하나하나 찍고 그냥 넘어가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을 쭉 한번 놓고 1방법부터 5방법까지 뭐가 어떤 걸 더 적용해야 되는 건지를 문제 속에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단에 제30조에서 요즘에 이렇게 약간 범위를 줄여주더라고. 만약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더라도 어떤 걸 과세가격 결정 원칙으로 쓰라고 하는 건지를 이제 문제에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관세는 세수학법, 국내산업법 이런 기타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에 입가하여 공정한 과세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의의로 쓰면 참 좋겠죠. 과세 요건이 확정돼야 되고요. 과세 요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을 하고요. 우리가 가격 같은 경우에는 다 일반적이고 수량은 딱 한 가지 있었죠? 뭐죠? 영화용 필름이죠. 영화용 필름 말고는 저희가 과세 표준을 다 가격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관세평가의 법원 볼게요. 자, 관세평가의 법원 뭐예요? 관세평가의 법원은 WTO 평가협정이죠. WTO 평가협정이 우리 관세법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국적으로, 전국이 세계적으로 쓰는 일반적인 표준 관세평가 방법을 쓰고 있죠. 자,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쭉 연역해서 이 부분이죠. 관세평가 연역이 왜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것도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10점짜리로 문제로 좀 깔끔하거든. 그래서 저는 내일 수업 시간에 이것도 한번 내볼 생각이야. 왜냐면 여러분이 공부 안 하는 걸 내봐야 좀 잘 당황하더라고.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요즘엔 되게 그냥 평가에 뭘 하고, 뭐, 연불이자 같은 경우도 평가에 없는 걸 써라. 그리고 좀 정상가격 관련해서 비교를 하라. 이런, 어떻게 보면은 논술적인 문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10점짜리 문제를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죠. 왜냐면 이런 거는 준비가 가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신경을 쓰지 않으면 점수를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점짜리 문제로 꼭 준비를 해주세요. 자, 관세를 부과해서 관세평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고요. 이제 최초 국제규모는 뭐다? 가트 7조다. 근데 가트 7조인데, 자, 가트 7조는 이제 최초의 국제 표준이지만 그냥 단순 국제 표준이었고 뭔가를 다 같이 지켜야 된다 이런 건 없었어요. 거래 가격 실제 가격이라는 거 개념을 통일화했고 단순히 집행력을 그냥 표준이기 때문에 단순히 집행료는 부재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한 세부 절차가 마련이 없는 상황에서 그래 약간 가트 7조 실제 가격으로 시작은 했지만 특별하게 표준이라는 거 말고는 영향력이 별로 없는 채로 지나가다가 우리가 BDB 브뤼셀 협약이 이제 체결이 됐습니다. 자, 브뤼셀 협약과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BDB와 이 WTO 평가 협정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자, 가격 원칙은 뭐예요? BDB는 정상 가격. 정상 가격 뭐죠? 뭔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것 같아. 일단 정상 가격 자체는 하나의 물품에 하나의 가격만 있다. 즉, 이 물품에는 이 정해진 가치가 있다라는 거고, 자, 반대적으로 이제 거래 가격, 같은 WTO 평가법의 거래 가격은 뭐죠? 일물단가,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경쟁적인 시장 아엔에서 합리적으로 뭔가 거래가격을 정했을 때는 그 거래 가격이 만약 동일한 물품이라고 다르더라고 하더라도 인정해주는 것을 이제 거래 가격이라고 했고, 이 정상 가격 개념은 관련적 가격이었죠. 즉, 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매자, 판매자와 거래를 통해서 형성된 가격이 아니라 그 물품의 실질적인 가치를 표현하는 가격이었기 때문에 관념적 가격이라고 합니다. 자, 같은 WTO 평가협정 같은 경우는 실증적 가격, 즉 판매자와 구매자의 그 거래 상황에서 발생하는 그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가격을 실증적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자, BDB 같은 경우에는 과세주의가 CIF 고요. 예외적으로는 FOB입니다. 자, CIF와 FOB의 차이가 뭐예요? 그쵸? 운송과 보험료를 포함하냐 안 하잖아요. 근데 자, 운송과 보험료를 포함하게 된 CIF 주의를 선택하는 국가 같은 경우는 약간 일반적으로 다른 FOB를 선택하는 가격에 비해서 관세를 더 많이
물겠죠. 그리고 이 CIF 주의를 선택하는 국가들은 애초에 운송을 통해서 물건의 가치가 좀 높아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역을 하기 때문에 이 국가에서 이 국가로 뭔가 물품이 이전을 되면서 그 물품의 가치도 변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CIF주의를 선택을 하고 있고, 아니면 이제 반대로 이런 거죠. 관세 더 많이 걷어가려고 우리나라가 CIF주의를 선택을 하고 있죠. FOB주의는 보통 선진국에서, 특히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 FOB주의를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BDB 자체가 원칙이 CIF주의다 보니까 이 FOB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미국이나 캐나다가 BDB에 관련해서는 아마가 아니라 참여를 하지 않아서 이게 전국적으로 전국일에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표준이 되기가 어려웠었다라고요 했고요. 자, 의의 같은 경우에는 관세평가 최초의 국제 규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나눠져 있던 거는 가트와 WTO 평가 협정이 뭐 다른 내용은 아니고, 이제 가트 조약이 이제 있었다가 나중에 우리가 WCO, 우리 세계 목재구역기구 안에 이 WTO 평가 협정이 부속서가 되면서 이게 강제적인 규범을 가지게 돼서 실질적으로 크게 차이 났는데, 이제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실질적 가격이 채택이 됐고,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관세평가 표준이 안 됐어요. 왜냐면 협정에 불과하니까 이거를 가트를 본인이 딱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애들만 이걸 하는 거였는데, 이제 WCO 국제평가 세계목재구역기구에 WTO 평가 협정을 채택을 부속서로 하게 되면서 이 무역기구 안에 있는 애들은 이 협정을 무조건 지켰어야 됐기 때문에 이거는 진정한 국제 표준이 되었다라는 것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FOB주의를 선택을 했었고, 관련적 가격의 한계가 발생을 했었고요. 이제 또 가트 7조 같은 경우에는 이거와 다르게 FOB 조건도 받아주고 있죠. 그냥 체육국이 본인들이 FOB 조건으로 저희가 관세를 매기겠습니다라고 하면 오케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이제 열강들이 본인들이 가입을 하기가 좋았었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BDB는 실제 정상 가격, 일물일가, 관념적 가격, 그리고 FOB주의를 선택한 강대국에 의해서 외면을 받았었다. 관념적 가격에 대한 한계가 발생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치를 매긴다는 거는 그것을 결정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 물건이 있겠어요. 그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계적인 규범이 되기는 어려웠었다. 근데 가트 협정으로 오게 되면서 이제 이 FOB주와 CIF주가 체육국의 선택으로 남았고요. 그리고 실질적 가격이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에 여러 가지 가격을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좀 더 합리적인 관세 평가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표를 여러분이 외워주시면은 어떻게든 10점짜리가 나왔을 때 좀 썰을 풀어가지고 한번 기재를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끔 말을 먹어요. 내가 얘기를 하다가 무슨 말을 하게 되는지 몰라요. 혹시 인강 들어보셨어요? 제 인강이 그렇게 빠르게를 안 해도 알아서 잘 빠르게 돼서, 혹시 수진이는 내 거 배속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배속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그래서 저한테 빠르게 배속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컨디션이 좋으면, 주말 같은 경우 약간 컨디션이 많이 좋아가지고 쉬지 않고 숨을 안 쉬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말을 좀 천천히 할까 하다가 여러분이 빠르게 하는 거를 내가 좀 꼴보기 싫어가지고 제가 그냥 빠르게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꼴보기 싫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관련적 가격과 실질적 가격 차이 볼게요. 자, 마땅한 관련적 가격이랑 간단하게 얘기해서 평가 대상 물품이 상호 독립된 구매자, 판매자 간의 거래에 있어 마땅한 가격, 즉 이 물품의 가치를 표현한 가격을 말하고요. 정상 가격을 과세 가격으로 한다. 즉 일물 일가다라고 했고요. 자, 관세 평가는 그러한 물품 가치를 적절히 표현하는 단어의 정상 가격 존재를 하고, 그 관세 평가는 그러한 정상 가격을 찾는 과정으로 인식을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수입 물품이든 정상 가격을 포착하고 있을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할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BDB에서 할인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할인 정책이 누구나 어떤 구매자도 그거를 수용할 수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가격 수량 할인이든 어떤 구매자든 특수관계자든 내 엄마든 아빠든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을 때에만 그 할인을 인정을 합니다. 아니면 뭐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그냥 내가 판매자가 마케팅 때문에 좀 시장을 점유를 하려고 조금 더 싸게 해줬다. 그 특정 부분에 있어서 특정한 상황에서 이런 할인은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 가격이란 실제로 판매된 가격을 얘기를 하고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실제 협의된 가격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물품의 가격은 거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다양성에 근거를 하고, 일물, 단가라고 하고요. 특별 조건이 없는 경우. 특별 조건이 뭐죠? 우리가 할인을 했을 때 인정해주지 않는 할인들은 뭐였죠? 거래가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할인들,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을 때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 또 하나 뭐지? 사후 기속이 있었을 때 이런 할인, 그러니까 그러한 조건들이 있는 할인의 경우에는 우리는 인정하지 않았다. 근데 할인의 이유가 그냥 내가 수출자가 우리 시장 한번, 수입자 시장 한번 먹어보려고 그냥 대폭 할인을 했다. 혹은 내가 현금 받으면 캐시하면 바로 내가 현금 흐름이 좋아지니까 현금 할인을 넣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인정을 해줬었다라고 했었죠. 자, 관세평가에 대한 일반 원칙 볼게요. 일반 원칙. 중요하죠. 자, 관세평가 제가 일반 원칙이라고 했었으면은 이 세 가지가 바로 떠올라야 돼요. 그쵸?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일반 원칙은 뭐죠? 첫 번째, 거래 가격 최우선 적용 원칙입니다. 그래서 의의라든지 이런 기타 부분에 거래 가격 최우선 원칙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거래 가격으로 우리는 관세 평가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 가격 배제 사유가 아닌 이상해야 우리는 거래 가격을 꼭 써야 된다라고 우리가 기재를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막 블라블라블라블라 하지만 우리가 검토를 했었을 때 이건 거래가격 배제 사유는 아닌데 그러면 거래 배제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문장엔 이걸 써주면 제 책으로 좋겠죠? 거래가격 최우선 적용 법칙에 의해서라고 써줬으면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 상업적 관행 존중입니다. 자, 과세가격은 상업적 상관행을 일치하고 단순하고 공평한 기준에 따라 하며 공급원의 구별 없이 평가 절차는 일반적으로 적용돼야 된다. 상업적 관행 존중 관련해서 나와 있던 우리 여러 가지 법 중에 뭐가 있었어요? 특수관계 혹시 생각나는 거? 특수관계에서 상업적 관행 나왔던 거 기억나는 거? 그거 기억나지? 그죠? 당해 산업 부분과 정상적인 가격 결정 관행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 간에 결정된 가격에도 우리가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죠? 그게 우리 상업적 관행 존중 원칙에 들어가 있는 문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같은 경우 어디서 보통 나와요? 그쵸. 세관장이 뭐 합리적 의심해가지고 자료 제출을 할 때, 그리고 객관적으로 수량할 수 있는 자료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서 작성되었어야 된다라는 거를 근거로 한다라고 할 때 써죠. 이윤비 일반경비 갑자기 생각나. 이윤비 일반경비는 항상 뭐로 나오죠? 이윤비 일반경비 나왔을 때 항상 일체로 취급한다 나오죠. 어떠한 사방법이든 오방법이든 일반법에 이윤비 일반경비를 더했을 때는 이윤비 일반경비는 일체로 취급하며 라는 문장을 꼭 쓰죠. 보통은. 그런 것도 자 포함이 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과세가격 결정의 우선순위 볼게요. 자, 과세가격 결정의 우선순위. 이거 일방법부터 6방법까지 법령의 이름이죠. 어떻게 보면 이거 다 안 보고 다 정확하게 쓰실 수 있는 분. 법령의 이름.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분노금노즐 거래가격 기준으로 과세가격 결정 원칙 쓰실 수 있는 분 쓰셔야 돼요. 이거 법령은 30조부터 35조 같은 옆에 남아있는 30조 옆에 뭐 있죠. 이거 그대로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해요. 그쵸? 근데 내가 이 30조의 법령을 몰라서 32조의 법령을 몰라서 이렇게 쓰면 대충 쓰면 안 되겠죠. 대충 쓰면 안 되는 것들이 다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키워드라고 선생님들 다 얘기를 하지만 그 키워드는 뭐냐면 시험장에서 똑바로 쓰세요. 그 단어는 똑바로 쓰세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세가격 결정 방법은 1방법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중요한 거는 납세 의무자가 요청하는 경우 5방법을 4방법보다 먼저 할 수 있다. 이유는 5방법은 왜죠?
산정 가격이고 산정 가격의 기초로 한 과세 가격 결정하려고 하면은 왜 납세 의무자가 요청하면 이렇게 한다고? 생산자가 관련된 생산, 제조 원가 등을 자료를 공유를 해줘 오방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가 자신이 있다. 그거 가지고 올 수 있다. 보통 오방법은 어떤 경우에 쓴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특수관계에 있을 때 많이 쓰겠죠. 왜냐하면 특수관계가 아니면 미쳤다고 내가 제조원가표를 넘겨주지는 않겠죠. 그런 경우에 오방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거의 오방법으로는 대부분 제조원가를 무판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결정된 바가 거의 없다. 우리 사례에서도.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방법, 순차적으로 결정한다 이거 부분에서는, 지금은 대부분 그거를, 검토하지 말라고 문제에서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2014년도, 2015년도 이런 문제를 풀었을 때에는 그냥 그런 문구 없이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검토하고 과세가격이 얼마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는 우리 항상 그거 했었죠. 수출 판매인지 여부 보고, 거래가격인지 여부 보고, 법적 보상선 요소 보고 했을 때, 왜 우리가 이거를 검토를 했었냐? 그쵸? 과세가격 결정하려면 1방법 먼저 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2방법, 3방법, 4방법, 5방법 되는지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문구를 써줬으면 좋겠다, 좋았었다, 의 부분에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쪽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의 부분에 썼으면 조금 베스트였을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왔었죠. 자, 과세환율 적용 볼게요. 자, 과세환율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과세환율을 지금 제일 약간 깔끔하고 약간 다 완벽하게 외워줘야 될 부분이 딱 의에 나왔네. 자, 과세환율 딱 안 보고 과세환율은 어떤 환율이죠? 수입신고 그렇게 외우면 안 된다고. 수입신고한 날에 과세환율은 수입신고한 날에 속하는 전주의 외국한 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그 율을 우리가 과세환율이라고 하죠. 이런 정의를 하나하나 이제 뭔가 꾸러미처럼 외워가시면 좋아요. 과세환율을 봤을 때 이거는 무조건 의의로 가져가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수입신고한날에 속하는 전주의 외국한 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이 정하는 율로 과세환율로 한다. 이거를 여러분 이거는 무조건 외운다 라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이거 떠듬떠듬, 왜냐면 이런 거는 법이고 암기가 필요한 게 빨리 써야 돼서 그래요. 솔직히 곰곰이 생각하면 다 생각도 나거든.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80분이다. 이 의의에 사실 어떤 관세평가 과세환율에 대한 정의를 쓰시고 이렇게는 안 나와요. 과세환율이 뭘로 적용될 건지 쓰고 여기 해당 문제의 과세환율은 얼마인지 쓰시오. 이 경우에는 실제 과세환율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의의는 뭐 쓰면 보통 과세환율에 의의를 써주잖아. 그쵸? 의의에 갑자기 생뚱맞게 과세가격 결정 원칙을 이런 식으로 쓰지 않을 거잖아요. 이렇게 의의에 관련된 개념을 하나 써주면은 되게 법의 문장이 우리가 답안이 좀 깔끔해지겠죠? 실무적으로는 관세평가 분련이 관세청장으로 이임을 받아서 과세환율을 결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관세청장이 너무 바쁘거든. 관세청장님이 실질적으로 하시는 거는 이제 이런 말 하면 진노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진노 화남 이런 거 이런 거겠지. 관세청장님이 하시는 거는 세관장님한테 이제 시켜서 세관장님은 이제 그 반장님한테 시키고 반장님들 관세사한테 시킨다. 여기 관세사는 여기 기업한테도 또 시킴을 당한다. 이렇게 해서 힘들다. 이렇게 하시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격이 활발할 필요도 없고 막 이렇게 적극적일 필요도 없는데 저는 중요해요. 마인드 컨트롤. 왜냐면 여기한테도 욕먹고 여기한테도 욕을 먹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그렇지만 제가 또 밝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관세평가란 반장님 죄송해요. 저희가 그 전주에 외국한 매도율을 잘못 평균했나 봐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면 돼요. 제가 더 잘 물건을 떨어뜨려요, 여러분. 자, 과세 환율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과세 환율에 적용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과세 가격은 송폰장에 기재된 통화를 기초로 하여 결정하다. 이게 원칙이죠. 송폰장에 기재된 통화를 기초로 결정을 하고요. 송폰장에 기재된 통화에 대한 과세 환율 적용, 과세 원화와 과세 가격 산출을 하고, 송폰장에 기재된 통화가 내국 통화인 경우에는 단위 환산 필요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관세는 원화로만 받으니까요. 달러 안 받아요. 자, 고정환율에 대한 지급 볼게요. 자, 고정환율에 대한 지급 같은 경우에는 공고의견 20.1에 나와 있고,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온다면은 공고의견 20.1을 여러 가지 버전으로 약간 응용한 버전이 나올 거니까 공고의견 20.1만 여러분이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역거래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합의도 고정환율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고정환율이 뭐예요, 보통?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은, 야, 너 내 물건 값을 그냥 달러로 줘. 아니면 원화로 줘. 아니면 뭐 엔화로 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받고 싶어자 하는 걸 받고 싶은 통화를 정하는 게 그 고정환율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자,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송폰장 상황 통화와 실제 결제 통화가 상이한 경우가 있다. 자,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송품장을 보내는데 100달러라고 해놓고서는 본인들 계약서에는 야, 내가 돈은 원화로 받고 싶어 라고 해주면은 내가 100달러를 원화로 환산을 해서 보내줘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다. 이가 같이 송품장에 기재된 통화, 실제 결제 통화 상향세에는 관계자료 등에 확인된 실제로 결제된 통화를 기초로 과세 가격을 결정한다. 즉, 실제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관세법은. 우리 관세법에서도 뭐 그런 게 있잖아. 실제 납세 의무자, 실제 과세주의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그쵸? 뭐든지 다 실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 송품장의 상에 대한 통화를 기초로 하지만 만약에 이거랑 내가 돈을 보내는 송금 통화가 다르다면 송금 통화, 결제한 통화를 기준으로 하고 그래서 결제한 통화가 원화라고 하면은 특별하게 우리가 통화 환산이 필요 없다. 근데 내가 실제로 결제한 통화가 달러다. 라고 하면은 통화 환산이 필요하다. 원화다. 그러니까 판매자의 국가든 뭐 엔화든 뭐든 마지막에 결제한 통화가 원화가 아닌 경우에는 다 환산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권고의견 20.1 볼게요. 협정을 많이 보면은 약간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당황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대부분 어디서 본 것 같은데가 대부분 협정에 나와 있는 사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례 공고의견은 20.1인지 19.1인지 하면서 막 약간 어깨 뿌듯해하면서 뭔가 블라블라 하는 친구들 있잖아.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공고의견 20.1의 근거야 이런 식으로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사례에 대한 정답 혹은 이해만 있다고 하면 충분히 거기까지 남게 안 하셔도 된다라고 하셨고 될 것 같아요. 네, 공고의견 20.1 볼게요. 수입물품의 판매 가격 고정환율로 대하여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 통화 환산에 필요한 여부는 문제가 제기왔고요. 이 문제에서는 가격이 결제된 통화의 지급 금액이 제일 중요하다. 내가 지금 수입국의 통화로 결제를 하고 있는지 판매국 혹은 제3국에 있는 통화로 결제를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자, 예시 볼게요. 상업송장에서 출국 통화 MX로 기재되어 있다. 송장에는 수출국 통화인 MX로 기재가 되어 있다. 그러나 결제는 수입국 통화로 MY로 했다. 자, 지급할 금액 고정환율로 송장에 기재된 금액을 환산하여 얻은 환율은 1MX는 2MY이다. 자, 7번 송장에 기재된 금액은 수입국 통화로 환산 시 계약된 환율에 기초하여야 되는가?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 시점에 유효한 환율에 기초해야 되는가? 했을 때에는 자, 통화 환산은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제를 수입국 통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제가 중요해요. 수입국 통화가 Y야. 잠깐, X는 익스포트인데 Y는 왜 Y야? 그냥 XY인가? 그냥 합리적인 궁금함인데? 아니, 그잖아. 이거 익스포트랑 임포트 이렇게 해서 하는 거 봤는데 왜 Y지? 궁금했어. 자, 예시 2번 볼게요. 자, 상업정상에는 MY.
MI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결제는 수축을 통화로 행해진다. 자, 이런 경우에는 통화산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죠? 필요할 것 같아요, 안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야, 나한테, 야, 나한테 수익국 통화로 1원 줘. 이랬는데, 내가 결제를 $100로 했어. 뭐, 이건 전혀 다른, 환율을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이거 자체를 우리가 원화로 환산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자, 예시 3번 볼게요. 상업전장의 수출국 통화 MX로 기재되어 있다. 근데 결제는 제3국 통화 MZ로 행해진다. 라고 했을 때에는 통화 환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쵸? MZ를 원화로 환산을 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볼게요. 상업성장에는 수익국 통화로 MY로 기재되어 있지만 결제는 제3국 통화 MZ로 이루어진다. 그럼 이건 뭐예요? 통화 환산 해야 되는 겁니다. 그쵸? 결국에 이 결과값이 내가 지금 결제를 하고자 하는 값이 이 Y가 아니고 수익국가가 아니면 다 그냥 환산을 해주면 돼요. 그건 문제에 나오겠지. 몇 대 몇이다. 뭐 Y국가, Y국가, X국가 아니면 제3국가, X국가 환율은 몇 대 몇이니까 이걸 비율로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구하든 아니면 문제 명시가 돼 있던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는 이 결제 통화만 보고 안 되면 다 환산을 해주시면 돼요. 이건 수학이에요, 여러분. 그쵸? 수학은 안 하려고. 내가 이제 딱 판단했어. 이게 수학 진짜 1등급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사실이겠지만.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수학을 못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실제 지급 가격 볼게요. 실제 지급 가격을 보기 전에 우리 유인물 볼게요. 여러분, 약간 쉬는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항상 주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힘드실 것 같긴 한데 괜찮으시나요? 괜찮죠? 알아서 쉬었다가 이렇게 딱 끊고 우리에게는 잠깐 멈춤 버튼이 있잖아. 자, 관세평가 앞서 정리해봐 2회차 강의 자료 보실게요. 네, 강의 자료는 대부분 평가 좀 봐야겠다라고 하는 평가 협정이 있거나 그리고 우리가 과세 환율 관련해서 이런저런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은 몇 개 넣어놨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정말 과세 환율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구나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관세청 관세 법령 포털 아세요? 아시는 분? 수진이 알아요? 진짜? 관세 법령 포털에 보면은 판례 예규 이런 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굳이 거기까지는 찾아보지 마세요. 왜냐면 너무 많고 그리고 그거 찾는 시간에 그냥 프린트 보시면 돼요. 웬만하면 저도 심심하시면 그거 들어가가지고 AHS 사례집 이런 거 보면 좋은데 머리가 더 아플 것 같긴 하니까 자 여기서 보지 마시고 이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과세 환율 볼게요. 독일에서 일본으로 반입되어 사용된 후 국내로 수입된 중고 차량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볼게요. 한 2010년도면은 나름대로 최근이네. 자, 청구인은 2009년도에 수입 승용차 외에 쟁점 물품 2대를 수입신고하면서 인보이스 가격을 근거로 제세를 잔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장은 청구인 가격을 인정하지 않은 오토가이드 가격 을보 레드북. 저도 이건 잘 수입 자동차 통과는 안 해봤는데 물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되게 민감하게 수입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체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BMW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기량 신고 잘못해가지고 막 불도 나고 그리고 좀 자동차 산업 보호비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을 많이 보거든요. 배기량을 본다거나 안전을 본다거나 그래서 차 한 대를 들어오는데 되게 까다로워. 그래서 과세 가격도 엄청 비싼 차량을 후려쳐가지고 나 구매자랑 판매자인데 내가 얘한테 공짜로 팔았기 때문에 과세 가격은 뻥원이야. 이런 식으로 해버릴 수 있잖아. 아니면 중고로 팔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내가 중고로 람보르기니 5,000원에 샀다고.
그러면 과세 가격이 5,000원 곱하기 뭐 8%야? 아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레드북이 있어요. 감가 관련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실질적으로 본 적은 없어요. 자, 쟁점물품의 신차 가격 리스트에서 최초 등록된 수입신고 이까지 사용되는 가치 감소를 공제한 후 운임이 더한 가격에 수입신고 당시 과세환율 적용 가격으로 과세 가격을 부과를 했는데 얘가 그게 부당을 했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이제 뭐 조세심판원에 청구를 했나 봐요. 자, 청구인 주장 볼게요. 자, 쟁점물품이 출고되어 일본으로 수입할 등록 당시에 독일에서 일본으로 출고를 됐나 봐요. 출고한 당시에 환율을 적용하여 과세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쟁점물품의 최초 등록 당시 가격에 수입신고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과세 가격을 산정하는 처분은 부당하다. 자, 독일에서 일본으로 수입을 했다가 일본에서 어느 정도 사용한 다음에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온 건이에요. 자, 첫 번째 의견 같은 경우에는 부당하다. 내가 지금 여기 이 시점에서 수입신고 환율을 적용하는 거는 부당하다. 나는 이 시점의 환율을 적용을 해달라.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고 수출 또는 수입신고 환율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난리를 치더라도 신차 가격의 최초 등록 이후에 수입신고까지 사용하는 가격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후에 이거는 뭐 공제한 후에 운임을 더한 가격에 여기는 과세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수입신고 당시에 과세 환율을 적용한 가격을 쟁점물 과세 가격으로 보고한 것은 적법하다라는 거죠. 본인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왜 이 자동차가 중고 자동차이기 때문에 여기서 최초 등록을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기간 동안에 쓴 거기에 대한 가치 감소분을 공제를 하고 일본에서 여기까지 들어온 운임까지를 더해서 그 가격, 과세 가격에 수입 신고일의 환율을 곱한 거는 적법하다라고 한 방문이라고 쟁점 판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쭉 보시고 통화 볼게요. 자, IMF 위기 이후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신고 인상으로 종전에 프랑으로 결제 방식에서 수출자 협의 원화 방식으로 수입키로 계약을 하고 자, IMF 위기 이후에 환율 상승이 됐나 봐. 그리고 원래는 뭐였어요? 프랑. 근데 다시 원화 방식으로 수입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손품 장상의 원화를 기준으로 수입 신고를 했대요. 손품 장상에는 원화. 그리고 관세 등을 제세 납부한 이후에 수입자가 송품장을 발생일로부터 60일 내내 원화의 송금을 프랑스 환율로 적용하여 프랑스의 프랑으로 송금한 경우에는 과세 가격 기준 통화가 어떤 것인가? 이해가 되시는 분? 송품장 자체는 원화로 발행이 됐어요. 원화로 발행이 됐는데 얘가 60일 이후에 프랑으로 바꿔가지고 송금을 해주나 봐. 이런 경우에는 원화 표시 금액이 과세 가격임을 지금 표시를 해놓은 거 있는 거죠. 송품장상의 통화가 원화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송금한 금액 자체가 프랑이어도 이 원화 가격을 인정을 해주겠다. 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한 거에 잠깐 헷갈리죠? 그쵸? 잠깐 이거는 이따가 내가 다시 한번 봐볼게요. 이거는 이거는 제가 이따가 얘기를 해볼게요. 또 제가 설명한 거랑 조금 다르게 나왔는데. 그 다음 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결제통화가 두 종류인 수입물품의 거래 가격 인정 여부 볼게요. 자, 땡땡 기업은 일본 K사의 이항기 부품을 구매하기로 하였는데 동물품 대금 50%는 대금 이항기 엔화로 결제를 하고요. 나머지 50%는 US로 결제를 했습니다. 자, LC로 계산을 대금 결제기로 한 계획을 체결을 했고요. 동대금 결제 급여를 두 종류로 한 것은 잠깐